그러면 이제 중독성 사고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어떤 변화가 같이 오느냐, 그 인격 변화하고 같이 오는 예들입니다. 우선 알아둬야 할 것은 이 중독성 사고는 또 다른 사고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독성 사고는 내 술 간망에 대한 적응에서 생기는 무의식의 기전이기 때문에 무엇을 이렇게 의식적으로 사기치려고 그러고 꾸미는 것이 아니고요. 자동적으로 이게 중독성 사고가 생깁니다. 또 왜곡된 지각과 사고로 구성된 다른 체계로서 그 다른 사고에 그 체계가 있고 나름대로의 그 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도 있어요. 근데 그 논리가 나중에 이제 그 술 다 단주해가지고 좋아지고 나면은 그 논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그때 알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걸 모릅니다. 그리고 이 사고 체계가 굳어져 있기 때문에 논쟁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논쟁할 필요도 없고요. 또 그들은 중독이 안 된 사람들이 자기의 말, 자기의 이치를 이해 못한다고 오히려 원망합니다. 이 상담사들의 제일 큰 좌절이 이겁니다. 바로 이 말이 맞지가 않아요. 무슨 그 합의가 안 되죠. 또 이거 하나 알아두셔야 할 것은 술을 조금이라도 계속 마시는 한에 이 중독성 사고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단주의 지속이 본래 사고방식으로 다시가 돌아가는 뇌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단주를 해야 됩니다. 단주를 하지 않고 중독성 사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다음이요. 자, 그래서 우선 중독성 사고의 특징들을 알아보죠. 우선 시간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은요, 즉시 만족, 그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술을 끊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당장 끊을 수 있다고 이렇게 흔히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그들이 말하는 끊는다는 뜻은 즉시 몇 시간 동안, 하루 또는 수일 동안을 말합니다. 또 실제로요, 뭐 수일간이나 일주일 정도 과거에 술 끊은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시간 개념이 달라가지고 6개월이고 1년이고 자기가 결심해서 술을 끊은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개념이 즉시 만족의 단기간에 한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멀리 앞을 바라보는 전망은 없고 일주일 후나 한 달 후에 생기는 일은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당장 술에 취하는 것만을 생각하고 내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술 마시면은 그 쾌감에 도취되어 있는 그것이 중요하지 내일 아침에 내가 출근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도대체 그 생각의 대상이 안 됩니다. 또 두 번째, 원인과 결과를 뒤집습니다. 직장에서 사장님이 나를 무시하니까 내가 화가 나서 술 마신다 하는데 이게 사장님이 무시하는 이유는요. 술 마시는 결과 때문에 그렇지 이것이 원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인하고 결과를 뒤집어 놓습니다. 자식들에게 밥상을 차려주지만은 나의 밥상은 없다. 어떻게 남편에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러니 내가 화가 나서 술을 안 마실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요. 사실은요. 매일 밤에 술 마시고 집에 들어와서 식사를 안 하니까 부인이 아예 남편의 밥상을 안 차립니다. 근데 어쩌다가 집에 들어와 보니까 아예 자기 아내가 딸아이 하고만 밥을 먹고 있고 자기 밥상은 없거든요. 그래서 내 밥상 어떻게 됐냐 하니까 아니 당신이 들어온 줄 모르고서 안 했다. 이거 봐.
이게 말이 돼? 남편의 밥상을 만들지도 않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자기가 술을 마시기 때문에 밥상이 없는 건데 밥상 없는 것을 가지고서 트집 잡아가지고 이것으로서 술 마시는 원인으로 만듭니다. 원인과 결과를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거죠. 내가 실직해서 외로워서 우울해서 불안해서 억울해서 어머니 생각이 나서 등 이러한 이유들은 술을 계속 마신 결과들이지 술 마시는 원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독자는 이 뒤집힌 논리가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 순서를 뒤집어 놓습니다. 그런데 단주한 지 3년 된 회복자 중에는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에 3년 전에 원인과 결과가 뒤집혔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면서 당시에는 정말 몰랐어요. 이제야 내가 알겠어요. 그때야 인정을 합니다. 다음이요. 그다음에는 이제 조절에 대한 착각과 과대사고, 자신이 술을 끊을 수 있다고 믿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조절 음주를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재발을 한 후에도 이번엔 예외다. 이번에는 술 마신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아직도 컨트롤, 자기가 술 마시는 것을 조절할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앞으로 취직도 되고 자기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합니다. 한때 능력을 발휘한 과거가 있었지만은 그때는 자기가 자기를 조절할 능력이 있을 때죠. 근데 지금의 현실은 술 때문에 엄청나게 바뀐 것을 모릅니다. 누군가가 자기의 능력을 바로 보고 특채로 초빙한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아직도 자기를 원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세상사에 대한 컨트롤이 아직도 자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착각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부정 합리화 투사. 제일 어려운 것이 12단계의 1단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술 앞에서 자신이 무기력하다는 사실을 부정합니다. 또 자기가 중독이 아니라는 이유를 각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세상에 몰라진다고 오해를 원망을 합니다. 과거 술로 인한 실수로 변명할 때 합리화의 논리가 웃기는 정도인데 논리적으로 합성해서 그것이 당당하고 타연하게 주장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진병원에 가서 치료받지 않는 이유는 그 진병원이 알코올 전문 병원이기 때문에 내가 안 간다. 사람들이 내가 그 병원에 갔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나를 알코올 중독으로 갈 거 아니냐. 안 간다. 근데 사실 이 사람은 벌써 몇 년 전부터 알코올 중독자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병원에 가는 걸 봤다고 그래가지고 누가 그때서야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이 되는 것은 그런 정도가 지금 아닙니다. 투사는 아주 제가 한번 상담한 지 한 6개월 되신, 상담 시작한 지 6개월 되신 상담사가 하루 와가지고 할 말이 없다고 하면서 환자분이요, 당신 상담사 한 지 얼마나 됐냐고 물어봤어요. 이 환자는 아주 병원의 베테랑이라 몇 년 전부터 들락날락 하신 분이고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6개월 상담사 해가지고 나를 어떻게 이해를 하려고 하느냐 하는 얘기를 하니까 이 상담사가 할 말이 없어졌죠. 이런 식으로 투사를 해가지고서 그 상담사를 이렇게 골탕하는 백입니다. 다음은 불신. 항상 자기를 위해주고 사랑하고 자기가 신뢰하던 아내의 충고를 믿고 듣지 않는다. 또 자신의 건강을 돌봐준 의사가 건강의 위험을 증거로 보여주고 술을 끊으라고 충고를 해도 그건 믿지 않습니다. 또 중독성 사고에 의존하여
이에 준해서 추리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굳게 믿고 이에 도전하는 반론에 굴하지 않습니다. 이 불신의 자세를 대면하는 치료자는 이거 그냥 대면해 가지고 그게 아니다 이럴 게 아니고요. 시간을 두고 요령 있게 그들의 사고와 추리 방법이 왜곡되어 있어서 새로운 현실과 사고방식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변해야 한다는 것을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설득을 해야 됩니다. 다음이요. 남 조작하는 거, 자신이 술 마시는 것을 감추려고 하니까 거짓말을 하고 남을 조작해서 문제 대면을 피합니다. 정상이도 남을 조작하는 하지만은 조작 중독자의 경우 훨씬 심하게 합니다. 조작은 중독들에게는 하나의 습관이 되어서 이런 알코올 중독을 오래 일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은 술 끊고 나서도요. 그 변명 안 해도 되는데 변명을 해요. 나 어디 누구하고 가가지고 오늘 같이 무슨 극장을 구경했다. 오늘 술 안 마셨다. 이런 얘기를요. 물 마셨냐고 물어보지도 않는데 자기가 혼자서 해요, 이렇게. 그래서 영어로 dry drunk라고 그러죠, 이거. 전혀 술 취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조작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버릇이 돼가지고 그렇죠. 또 간혹 치료라는 상담 초기에 중독자들이 즉시 문제를 깨달았다고 하고, 아휴, 내가 정말 중독성 사고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것도 모르고 술 많이 마셨습니다. 야, 이제 내가 깨달았습니다 하면요. 그거 호지 듣지 마세요. 그 자체가 조작이에요. 빨리 퇴원시키게끔 자기가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다 깨달았다. 이제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이게 자주 있습니다. 이래. 다음. 근데 한 가지 제가 이건 제가 중독자들이 들으시면 우리를 그렇게 나쁜 놈으로 취급하냐 하시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무의식의 기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부러 이렇게 꾸며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독자들은 마음속 깊이 수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느끼지 않고 이야기는 안 하지만 이 수치감을 느끼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감정이 노출되어서 느끼는 것을 미리 막습니다. 그러니까 12단계, 8단계와 9단계 그것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술 취해서 잘못한 일을 할 때 내가 해를 끼친 사람들의 이름의 명단을 만든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술을 끊고 나서 자기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가능하면 찾을 수 있으면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자기가 해를 끼친 것에 대한 보상 행동을 하는 것, 그게 9단계 아닙니까? 이것이 무슨 이득이 있냐 할 것 같으면 수치감을 죄책감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이 있으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을 자기가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 후회가 있고 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감이 후회와 반성으로 표현될 때 이것이 이런 고백이 단죄의 계기가 된다고 믿는 것은 성급한데요. 그것은 자신이 죄책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해를 준 사람과 대면하고 잘못을 고백하면서 보상하는 행동이 있어야 그래야 인격의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상하는 후회하고 그것을 보상하는 어떤 노력이 행동으로 있을 때만이 인격의 변화가 오죠. 그게 없이 인격의 변화가 없으면은 재발의 위험은 아직도 변하지 않은 겁니다. 그다음에 전능의식과 무기력, 자신이 음식 조절의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착각과 더불어 자신이 만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늘 좀 약간의 조증을 들떠 있는 사람이 있죠.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태도를 보이고요. 그래서 이때 환자의 기분은
경한 조증 또는 매닉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중독자의 회복의 첫 단계는 자신의 착각과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인데요. 우선 그 12단계에서 말한 것과 같이 술 앞에서 무기력하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12단계에서 위대한 힘에 의지한다는 것은 일단 자기가 만능이라는 위치에서 내려와 가지고서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단 첫 단계, 12단계 첫 단계에서 이것이 다 인정이 돼야 그래야 그다음부터 그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AA 모듬에 대해서 이것이 상당히 중독성 사고를 고친다도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AA 모임은 자신의 중독성 사고를 들여다보고 깨닫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미리 여러 해 동안 단주하신 분들이 이거에 대한 반성하는 것도 됐지만은 지금 당장 중독된 사람들이 고백을 할 때에 거기에 중독성 사고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또 그것이 도움이 되는 이유는요, 나 혼자 가지고 있는 수치심을 남들도 이때는 다 이런 사실을, 이런 현상들이 있었다는 거, 이것을 알게 되는 거. 그러니까 나 혼자가 아니다. 또 남들이 중독성 사고의 경험을 공개하는 것을 듣고 자신의 사고를 생각해 보고 또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하면서 삶을 정리하는 계기가 되고, 네 번째는 자기도 파업을 고백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수치감을 죄책감으로 바꿀 수 있고, 다섯 번째로 동료들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여섯 번째로 중독의 심각성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 AA 모임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상호 지지 때문에 empowerment,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중독성 사고를 어떻게 다루냐. 사실 뭐 내가 무슨 야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방침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겪은 경험에서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됐다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면 대면이나 논리적으로 대립해서 설득하면은 중독자들의 부정, 또 조항, 또 합리화하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또 남에게 그 원인을 도주는 프사, 이런 방어 기절이 더 강해집니다. 이것은 뭐 중독뿐이 아닙니다.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데서도 이것은 같은 그 이치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우선요, 자기의 변화가 필수적이고 우선은 단주가 변화의 시발점인 사실을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자기의 변화는요, 여러분들이 그 중독자들의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자기고 자기가 자기 얘기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환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을 것 같으면 얼마나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의 변화가 꼭 와야 돼요. 그리고 자기 변화는 술을 마시고 있는 한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일단 단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주로 이제 그 상담사들이 그렇고 자꾸 내가 가는 것을 얘기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두르면 안 돼요. 서두르지 않고 단계적으로 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의 얘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반항합니다. 단주한 후 시간이 가야
아까 말씀드린 뇌의 인지 및 감정 기능이 이게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파민 계통의 쾌감 회로가 쓰지 않고 다른 데서 쾌감을 얻는 것들도 돌아오고 뭐 영화 보는 것도 좋아지고 해가지고 이것이 제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볼 것 같으면요, 타이번된 그 중독 환자가 한 3개월만 지나도 벌써 중독성 사고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6개월쯤 되면 좀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입원하는 동안에 변하는 것을 보면서 이 변화에는 단축 기간, 얼마나 오래 했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또 환자의 중독성 사고가 점차적으로 약화될 때 그 적기에 이것이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자기의 기만이라는 사실을 지적해 주면은 그때서야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중독성 사고가 남아있는 한 단축 기간이 길어도 재발의 가능성은 100%입니다. 이 중독성 사고가 이게 변해야 돼요. 그다음 어떻게 대면을 하느냐 하는 건데요. 치료의 자세인데요. 영어로 말하면 decentered, 중립적이어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 상담하실 적이면 상식적인 언어를 쓰고요. 될 수 있으면 특히 의학적인 용어는 쓰면 안 됩니다. 내가 전문가라는 식으로 해서 전문가의 언어를 쓸 것 같으면은 이것은 대상자 중심이 아니라 상담사 중심입니다. 안 됩니다. 중립적이어야 되고 언어는 상대방 대상자가 알아들 수 있는 상식의 언어, 이것으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건 정신과 의사들이 참 많이 이것을 범하는데 뭐 자기가 무슨 뭐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뭐 피기력이 어떻고 무슨 뭐 도파민 계통 이런 거 해가지고 이게 안 됩니다. 또 단주 한주 얼마 안 되면은 아주 술 이야기는 이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어디다 초점을 맞추느냐면 이게 제가 가르치는데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자기가 어땠는지 이런 자기에다가 화제에 초점을 두고 술 이야기를 자꾸 할 것 같으면은 또 중독성 사고로 이것을 다 합리화시켜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전에 중독성 사고가 발달하기 이전에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화제를 주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조금 이야기가 중독성 사고 이야기를 하면요, 가볍게 회의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아, 그거 아니야. 그것도 아니고, 그렇지.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저의 방법인데, 지금 하신 이야기 다시 한번 해주세요.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하면요, 왜 그런지 첫 번째 얘기하고 두 번째하고가 조금 다릅니다. 뭐, 뭐,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뭐 이렇게 나오면 아주 크게 변하죠. 그래가지고 이게 다시 시키면 그 차이가 나요. 근데 그 차이를 보고서 내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그 차이를 가지고서 이것이 중독성 사고의 일부라는 것을 이렇게 자기가 알아차릴 수 있게 이렇게 만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좀 황당한 얘기를 했을 때는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내가 알아듣기에는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글쎄 이거 맞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한 걸 가지고서 다시 한번 되돌아가 가지고서 조금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는 식으로 화제를 이렇게 돌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건 조금 다르다, 이건 조금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해야지,
상담사가 네가 이게 잘못됐다고 지적하면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게 저의 방법인데 모르겠어요. 한번 써보세요. 또 제일 또 그 효과가 있는 게 역시 선배님들 그 5년 10년 단주해 가지고서 중독성 사고에 대한 그 통찰이나 인사이트가 생긴 분들이 자기 중독성 사고를 인정하는 것,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 듣는 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섯 번째는 이제 그 알코올을 외제하라는 특별한 그 이야기 치료의 그 기법이 있는데, 이것은 뭐 이거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해도 1시간 이상 이야기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성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그 대면을 하는 방법을 쓰는데, 글쎄 뭐 이것이 다 듣는다고 제가 장담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좋고요. 근데 한 가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 중독성 사고라는 것이 마치 사람이 변해가지고 거짓말하고 남을 조종하고 하는 것이 고의적으로 자기가 이것을 해야 된다는, 하게 된다는 그러한 인식 때문에 이 사고 자체를 영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실 때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상담사 분들이 그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 이것을 중독자들에게 지금 얘기할 것 같으면 그것은 큰일 납니다. 저 아주 한번 했다가 혼났습니다. 우리를 무슨 뭐 사기꾼을 하느냐 해가지고 그냥 펄펄 뛰고 반발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슬기롭게 경험을 해가면서 이 중독성 사고를 차차차차차차 줄이게 하는 그러한 분위기로 가면서 단주를 계속할 것 같으면 분명히 재발의 가능성도 적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얘기는 1시간에 딱 맞췄습니다. 네. 우리 이호영 교수님 강의 잘 들으셨죠? 네. 들리진 않으시겠지만 큰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지를 좀 드리자면, 오늘 이 중독적 사고가 사례 관리를 하시는 분들께도, 가정 방문이나 사례 관리를 할 때도 굉장히 좋은 팁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번 강의는 이호영 선생님을 저희가 한 번 더 모실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번 교육의 내용은 이야기 치료, 중독에서의 이야기 치료에 대해서 하시게 될 텐데, 저희가 한번 들었는데 굉장히 그 내용도 좋습니다. 저희가 그 회복 프로그램을 할 때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반기 한 9월쯤에 한 번 더 모시고 이야기 치료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에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모두 저희가 여기에서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